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요즘 본부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조국 교수의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교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 뒤에 SCI급 국제학술제 제1저자로 등록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1저자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그냥 이름 얹어준 거 아니냐,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은 당시 그 학술지 이름은 코리안 저널 오브 패솔로지, 대한병리학회지죠. 2009년도에 프린트 버전으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저널의 이름은 아마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이라고 해서 병리학과 이행의학 저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요? 예, 이거 이름이 좀 이번에 바뀐 것 같아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저널은 SCI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논문이 게재됐을 당시에는 막 SCI 중에서도 익스펜디드라고 해서 확장판인 SCI 2급 저널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 간략하게 초록 앱스트랙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구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E-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산기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에 있어서 NOS 유전자의 다형성, 이런 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혈류가 줄어들어서 뇌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산화질소 합성요소입니다. 산화질소 합성요소 관여하는 이 유전자의 다형성에 어떻게 이런 질병에 영향을 미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면요. 페리네럴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티, 이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주상기에 있어서 뇌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 즉 NOS, 산화질소 합성요소의 활동이 반대로 증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뇌졸중의 발생과 관련해서 혈관에 있는 그 내피세포라고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NOS, 여기서 E라는 게 이제 엔도셀룰 내피세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NOS 폴리모피즘, 즉 내피세포 산화요소 합성요소의 다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주산기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았던 37명의 신생아와 정상으로 태어난 54명을 둘이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혈액 샘플을 이용을 해서 그 유전자형,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전자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유전자의 리서치 결과에 보면 글루 298ASP라는 이 유전자의 G 대립 유전자가 주산기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의 환자에서 훨씬 변이가 더 많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을 보시면 주산기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에 있어서 NOS, 즉 산화질소 합성효소와 관련된 유전자 내에 그런 변이가, 특히 G 대립 유전자의 변이는 바로 이런 질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논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올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등학생이 SCI급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가? 일단 제1저자는 연구를 실행하고 논문 초안을 쓰고 수정한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연구 책임자, 대부분은 지도교수죠. 연구 책임자는 교신 저자를 맡으면서 이 연구 책임자에게 이 결정들이 달려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조국 교수의 딸이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연구를 실행하고 이후에 사실은 2주 만에 2주 연구 참여하고 바로 논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논문을 이제 영어 논문을 쓰게 되면 수주에서 몇 달 동안 영문 초안을 쓰고요.
이런 것들을 또 교정하는데 지도교수가 첨삭을 가하고 혹은 공동저자들이 같이 논문을 보면서 또 편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에 제대로 참여를 했다면 1저자의 자격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2주 동안 연구에 참여하고 전문적인 이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영어 논문까지 쓸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조교수의 딸이 그랬다, 가능했다, 혹은 확실히 1저자로서 자격이 있다 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얘기합니다. 연구의 내용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산기, 신생아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 정규 의학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지도교수로부터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영어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됐다면 저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논문이 처음인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영어에 일반적으로 익숙하거나 영어 성적이 좋은 경우로 하면 지도교수의 교육과 지도하에 이전에 썼던 영어 논문 워드 파일을 템플릿 주용으로 해서 기존에 발표된 유사한 주제 논문을 바탕으로 방법, 메서드나 결과, 리절트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논문을 처음 쓰는 학생이나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논문을 쓰는 레지던트나 전임의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배경, 백그라운드나 특히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맨 마지막 부분,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제한점이 뭐고 의의가 뭔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아무리 잘 써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제자인 지도교수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지도하거나 아니면 직접 첨삭을 가해서 변형을 시키면서 교정을 통해서 논문이 완성됩니다. 즉 논문 하나는 제1저자 앞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1저자가 다 주도하는 것들은 아니고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나머지 책임저자나 공동저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논문의 전체 하나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문 논문의 경우 제1저자가 초안을 쓰고 지도교수가 교정을 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에서만 지내왔던 분들이라면 원어민이 아닌 경우라면 문법이나 철자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영문 편집 회사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에디팅 컴퍼니에 돈을 주고 맡겨서 최종적으로 영어 논문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아니 이러한 영어 논문을 고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냐 이렇게 의아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지도교수가 직접적으로 같이 또 관여를 해서 수정을 하고 또 영문 편집 회사에도 맡겼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또 한편요, 실제 과학고, 외고,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력 수준이 높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요,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제1저자로 S체크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검색을 해보면 고등학생, S체크 학술지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런 관련 기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진짜로 제1저자에 걸맞는 충분한 역할이나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제1저자로 이름이 올랐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요. 부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법무를 관장하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비난이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현재 연구를 진행한 단국대 의대와 의사협회까지 그리고 논문을 출판한 대한병리학회에서 그 조욱 교수의 딸이 제1저자로서 해당 연구 논문에 대한 기여가 충분하고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무분별한 비난과 악담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너무 조욱 교수를 변호하는 거 아니냐, 한쪽으로 치우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조욱 교수의 딸이 제1저자로서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혔다면 저의 표현력이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읽어보시면,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 뭐뭐 했다면, 뭐뭐 이라면과 같이 가정을 썼습니다. 조건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1저자로서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이라도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했고 논문 초안을 본인이 썼고 지도교수와 지속적으로 교정을 하는데 참여했다면 제1저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논문 초안은 지도교수가 썼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조욱 교수의 딸이 영어를 좀 잘 하기 때문에 교정을 하는데 많이 기여를 해서
기특해서 일저자로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1저자 자격이 있는지 명확하게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는 단지 2주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라고 단순화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제1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관련이 있어서 현행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를 본딴 현행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죠. 이 학종이라는 거는 내신 성적, 중간, 기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교사 추천, 자기소개서 등 이런 걸 모든 것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본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내신 성적 비중은 좀 낮추고 정시 수능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한 논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다르지만 입학 정원의 약 70에서 80%는 수시로, 나머지 20에서 30%는 정시를 통해 선발하는데요. 수능을 통한 정시는 정원이 적고 만점자가 뭐 10몇 명에 이르는 등 변별력이 낮아 경쟁이 치열해 먼저 수시를 통해 입학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수시를 위해서는 중간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3년 내내 별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거나 대회 수상을 위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마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교수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기회 없이 논문의 제1저자나 공동저자에 고등학생 자녀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죠. 수시 중심의 제도가 학생들을 시험기가 아닌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서는 경제력과 인맥이 있는 부모들은 이를 이용해 좋은 스펙을 갖추는 데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 되어버린 상태고요. 몇 번의 낮은 내신 성적을 받게 되면 수시는 어렵게 되니까 낙담과 절망을 느끼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학생과 부모에게 3년 동안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수시 학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너무 이 수시에 집중이 되면서 그 수시를 위해서 우리 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이 3년 동안 너무 고생하고 부담 가는 것이 저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올바른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승구TV 오늘은 고등학생도 제1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